반도체 이제 피크와 관련된 노이즈. 전반적으로 수출 총량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요 둔화로 본다. 메모리 기업을 팔고 하이퍼스케일러 사야 된다. 궤변이 아닌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메모리 기업이 또 밸류에이션 가치 보면서 좀 싸다. 한 자릿수가 아니라 이제 두 자릿수 상승 기조 또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단일종을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나쁜 장이냐?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SKX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브로드컴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뉴스들이 나온 가운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SKX의 목표가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민감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새롭게 양성됐던 이슈도 좀 아니었고 그동안 뭐 재차 피크아웃 논란 관련된 이슈는 그 이전부터 좀 지속됐던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6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논란 부분들이 조금 더 좀 가속화됐다. 그래서 7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네. 그 노이즈의 민감도가 오히려 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을 더 흔들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7월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수익률도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제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한 21.9% 정도 가격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30.6% 정도 가격이 좀 밀렸는데 일단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제 상당히 좀 경이로운 영업이익 실적을 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우리가 세론이라고 좀 보기에는 그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재차 양성됐던 이슈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일단 선별적으로는 좀 조정의 빌미가 좀 되면서 오히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쇼감마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수급 변동을 좀 키우면서 최근까지 주가 좀 밀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복귀를 좀 해보니까 네.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반도체 이제 피크와 관련된 노이즈. 네. 이게 4월과 5월달 수출이 더 좋았고 6월달도 좋았는데 이제 투입자밖에 없다 보니까 네. 반도체 수출 총량이 5월 대비해서는 좀 꺾였다. 전체 출하 비중을 일단 뭐 중량으로 좀 재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피크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했다는 사실이 좀 있는데 메모리 사이클이 뭐 사실상 철저하게 수요 기반에서 상반기까지 올라온 건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가격만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의 수출 데이터에서 전체 이 출하량 기준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건 월간 데이터 상에서도 증가폭이 좀 컸었고 그래서 지금 수요가 좀 둔화됐고 가격 상승이 끌고 왔던 사이클 기준은 아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수요 중심의 매출 집중이 좀 반영시켰고 이게 레거시 부분과 뭐 어느 정도의 생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믹스 효과를 좀 반영시키면 수출 총량에는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 분기말의 선적 시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월간 데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전체 수출 데이터를 1일부터 10일, 그다음에 1일부터 20일까지에 대한 그 변경치가 좀 다른데 가장 크게 좀 잡힌 시점이 21일부터 30일까지 그 수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선적에 대한 시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의 뭐 재고 조정 시점과 좀 맞물리면 일종의 예상됐던 그 편차보다는 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전반적으로 수출 총량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요 둔화로 본다? 이건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죠. AI 수요 둔화가 시작되니까 이젠 메모리 기업을 팔고 하이퍼스케일러 사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궤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수요 둔화 기조라는 게 사실 AI 캐펙스 기조에 대한 투자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좀 같이 상승하게 된 거고 여기서 가격이 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증익이라는 관점이 매 분기마다 그 추정치가 더 올라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산업의 사이클의 밀접성을 뭐 전혀 좀 배제했거나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뭐 투자 캐펙스 기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늘 뭐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단 뭐 어닝콜에서 확인됐던 내용도 보면 이 캐펙스 투자 기조를 또 상향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900달러에서 한 2,100억 달러 정도까지 네. 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기조보다는 그래도 빅테크들이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과소 투자하는 게 더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해외 IB들이 이제 단기에 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주가 과열을 좀 논했던 것은 네. 다소 좀 무리가 있었고요. 지금 현저하게 좀 주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메모리 기업이 또 밸류에이션 가치 보면서 좀 싸다. 또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다.
리포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던 음. 내용인데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를 좀 종국적으로 좀 사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수요가 메모리 사이클을 이끄는 전기형 산업 구조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증익을 이끄는 후기형 사이클 기조니까 이제부터 피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를 늘려야 된다. 이런 뭐 논리인데 사실 뭐 두 가지 뭐 시장에 풍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ADR 뭐 공동주관사 선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고춧가루를 좀 뿌렸다.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전체 16개 빅테크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이 관련된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매 의무 조항이 반영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아니면 말고식에 대한 조항이 아니었고 이 부분은 페이 오브 멘트라고 해서 이게 법적인 구성력을 좀 수반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현금 부분을 좀 보증료로 좀 납입하는 조건도 있고 해당되는 어떤 구매 수량만큼을 해당되는 기간까지 무조건 좀 사줘야 되는 그런 구매 의무 조항들이 좀 반영된 장기 공급 계약 건수가 한 16개사와 좀 체결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3년에서 많게는 한 5년 정도까지 된 계약 부분이니까 이게 이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확정 실적이 좀 나오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아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더 반영이 좀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수요 기조가 꺾여서 가격 상승 기조가 이끄는 후기형 사이클 기조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주로 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이 낮은 기대치가 어느 정도 그 리스크인들 좀 더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좀 장기 사이클 기조로 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이죠.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둔화 가능성 이 부분은 뭐 내년부터 캐펙스 투자 기조가 좀 보수적으로 좀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수요 기조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완만한 유지 내지는 완만한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이게 증가폭에 대한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늘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고요. 네.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 기조는 여전히 장기 공급 계약을 선행해서라도 지금 메모리 수급을 해야 되는 이슈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하반기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제품 출시를 좀 예고를 했는데 이게 메모리 수급 이슈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겟하다 보니까 뭐 중국 쪽을 컨택으로 해서 중국 쪽 메모리 수급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그렇죠. 뭐 수입이 좀 될 수 있는 확률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자체적인 칩의 수요도 자체적인 어떤 이 수율 여건도 안 나오지만 그마저 나오는 이제 수율 여건들도 중국 안에서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는 뭐 트렌드 포스가 최근 전망했던 것처럼 한 자릿수가 아니라 이제 두 자릿수 상승 기조 또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 HBM 칩에 대한 어떤 수요폭인데 이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기조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영향은 좀 있지만 지금까지 일단 기조를 보면 우리가 매 분기마다 테스트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의 투자 기조를 좀 줄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최근 3분기를 복귀해 봤을 때 같은 질문이 재차 반복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투자 캐펙스 기조가 상향 유지가 좀 됐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에 나왔던 것도 2020년도 하반기에는 투자 캐펙스 기조가 좀 하향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훈련형 영역에서 초고 성능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칩의 수요도 좀 중요하지만 추론 영역이라고 해서 그 영역 부분은 개별적인 AI 서비스 모델군들이 더 다각화되고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할 때 저는 확장 기조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증설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저는 뭐 막연한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정말 어떤 수요와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전제로 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환산해서 증설 투자의 계획도 반영시키면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왜냐면 내가 이 사태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버블이랑 또 사실은 만약 2023년, 2024년에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버블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버블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버블이 다가올까요라는 질문에
일단 사전 정의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 주시면 버블이다 하겠지만 지금은 버블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런 거죠. 피크아웃도 사전적 피크아웃은 절대 수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피크아웃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피크아웃은 이 증가폭만 감소해도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증가율만 줄여도 그렇죠. 증가율만 둔화돼도 네, 네. 주가가 미끄러져 버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전년 동기 대해서 이 업체가 실적이 뭐 10에서 15% 올라간다. 이러면 주가도 크게 안 오르는데 막 눈만 뜨면 막 메모리가 막 100% 올라오고 실적이 막 전년 동기 100%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빨리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긍정과 약간 중립과 부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은 부정적인 뉴스는 사실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보수적인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보수적인 뉴스를 봤을 때 이 보수적 뉴스를 감안했을 때는 이 종목들이 뭐 주가 수익비율 기준했을 때는 여전히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몇 달 만에 몇백 프로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차익을 보여준다.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변동성을 야기한 게 순수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 분들이 안 계시고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후유증 이런 것들이 네. 좀 치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내가 좀 시간만 두고 예. 났을 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적 향상은 지속될 거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보인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냐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정말 투기로 만들었냐도 어쩔 수 없이 예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와가지고 거래 대금이 뭐 그냥 1.5배 늘었다든가 뭐 2배 늘었다든가 총 거래 대금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0%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저는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 4배가 넘게 증가했고 하루에 나오는 거래 대금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이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 근데 저는 이게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나쁜 장이냐 좋은 장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 분한테는 나쁜 장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 중에서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고 저도 변동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너한테는 괜찮은 장세야. 그럼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유익했습니다. 저 수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 2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20만 명 중에서 나는 3일 안에 5% 수익 보는 게 재밌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괜찮은 장세고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일주일 안에 그냥 3에서 5% 수익 보는 게 내 원래 모토였다 이러신 분들께는 부적합한 장세가 맞는데 지금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예탁금 3천에 뭐 교육도 이제 한 번 받으면 끝인데 뭐 매년 받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변동성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슈고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이 어떤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못하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못 가게 만들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분들의 만담에 이제 정치권도 참여해가지고 약간 샌프란시스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정경의 뭐 조화로운 이야기.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과의 파운드리 계약이 나오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TSMC 덕분에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이 이 브로드컴과의 협력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SKX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이 65조 이상 부른 리포트가 작년 이제 저번 달 초중에 많았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번 달 초부터 중순까지는 60조대 중반으로 나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를 투자분들께서 인지를 많이 해주시는지 SKX랑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주 중순부터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수급동이 완전히 개선돼야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브로드컴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파운드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6월 달에는 파운드리가 흑자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분기 확정 실적에서 파운드리가 얼마나 실적을 개선시켜 줬는지 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좀 주가 탄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로 얼마나 성과를 내주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TSMC랑 잠깐 비교를 해왔는데 일단 뭐 TSMC랑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방식, 뭐 패키징 방식이 다르다, 이름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아실 거고 그러면 몇 나노까지 했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를 양산해가지고 양품률이 70%라고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 2나노 파운드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표를 60%를 달성에 총력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뭐 3나노, 2.5나노에서는 지금 수율이 50%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들이 양품률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삼성전자보다 SKX 좋아한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댓글 다신 분들이 삼성전자나 파운드리로 결국 SKX를 넘어설 거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계획은 접수했는데 이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 수율이라든가 뭐 양산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7월이나 8월 이전에 제가 요 확인하고 있는 뉴스가 확인이 되면은 3분기엔 정말 삼성전자 SKX보다 더 크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냥 또 갤럭시 언팩 행사 하면서 스마트폰 판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이번에 갤럭시 G 폴드 8이 240만 원인가? 비싸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비싼 핸드폰 안 쓰는데 사전 예약에 따라서 만약에 매진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삼성전자가 또 좋은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S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제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이라고 보는지 이번에 제가 또 주말간에 발표한 리포트를 좀 종합을 해봤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64조 원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뭐 80조 부르는 증거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80조 후반 부르는 증거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롱텀 LTA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노조분들하고 약속했던 뭐 10년간의 영업이익 10%를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뭐 계약서는 이거 모르지만 10년간의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주주 입장에서는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게 뭐 기부가 되든 나한테 배당금으로 돌아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노조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10% 주기로 했는데 안 주네 이랬을 때는 노동 권력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노동 권력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온 가운데 SKX에 대해서는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분들의 쟁의에 대한 이슈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 개통에서도 이제 6월 중순과 말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숫자로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투자분들께서 이해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다행인데 그럼 SKS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HBM4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좀 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저평가 매력도를 부각받는다 했을 때 투자분들의 투심이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론 12개 선입퍼를 이제 9점대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SKX 같은 경우는 4점대 중반. 그러면은 마이크론보다 절반이니까 SKX의 목표가는 340만 원을 부를 건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 SKX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저가 매수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